가을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식당 안은 온기가 가득했다. 식당이라기보다 밥집이라 불리는 동네 구멍가게 같은 곳. 작은 브라운관 TV 앞에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다. 전파가 불안정해 화면에 눈물이 흐르듯 줄이 그어졌지만 모두의 시선은 그 화면 속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전 국민이 숨죽이고 지켜보던 그 순간 IOC 위원장이 서울을 불렀다. 서울이 1988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이어 TV 속 화면과 같은 환호성이 집안에도 터졌다. 식탁 앞에 앉아있던 16살 가영은 박수를 치며 웃었다. 얼굴에 묻은 고등어 양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나는요, 꼭 저 올림픽 나갈 거예요. 탁구로요. 메달 딸 거예요. 진짜예요. 옆에 앉은 엄마는 젓가락을 놓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불에 불 붙은 듯 설레는 눈빛. 기특하긴 한데 걱정이 앞섰다. 내가 뭐 탁구가 되니? 그것도 올림픽은. 꿈은 작게 꿔야 한다. 하지만 가영의 아버지 송철수는 말없이 입가에 미소를 그렸다. 그 눈빛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영을 믿고 있었다. 그날 밤 가영은 거실에 놓인 탁구채를 꺼내 들고 혼자 스윙을 반복했다. 작고 다른 고무가 바닥에 끌릴 때마다 툭, 툭 소리가 났다. 소리마다 아이의 결심이 쌓여갔다. 가영은 학교가 끝나면 탁구장으로 향했고 돌아오는 길엔 항상 젖은 땀 냄새가 났다. 가족들은 그 냄새가 대견하게만 느껴졌다. 지역 대회에서도 슬슬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탁구장 사장님은 그녀를 보고 소녀 유남규라며 웃었다. 그러나 식당 형편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다. 철수는 하루 2탕씩 정육점 배달을 뛰었다. 손에 생채기가 늘어났고 무릎엔 파스가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은 자신이 먹을 국밥을 포장만 하고 안 먹은 채 딸의 탁구채를 하나 새로 사왔다. 가영은 그 라켓을 받고 처음으로 울었다. 나 진짜 할게요. 아빠. 정말 잘할게요. 후회 안 하게요. 엄마는 식당 뒤편에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들썩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밤 어머니는 가영 몰래 낡은 탁구화를 꿰매며 중얼거렸다. 그만큼만 해다오. 다치지만 말고. 그만큼만 해다오. 이렇게 한 소녀의 올림픽 꿈은 한 가족의 기도와도 같은 것이 되어갔습니다. 1984년 초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가영은 평소보다 일찍 탁구장에 나갔다. 연습복은 여전히 무릎이 해졌고 라켓 손잡이는 땀에 절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게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손에 익은 도구만큼 사람을 믿게 해주는 건 없으니까. 그날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다. 지역 연합대회 예선이 있었고 가영은 강한 상대를 만났다. 상대는 키가 크고 빠른 소녀였다. 시작부터 밀리는 경기에 그녀의 손에는 힘이 더 들어갔다. 포핸드, 드라이브, 스매시. 몸이 기억한 대로 움직였지만 경기 중반부터 오른쪽 팔목에서 둔한 통증이 시작되었다. 별일 아니겠지. 연습 너무 많이 했나 보다. 그렇게 넘겼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경기를 이기고 돌아온 밤, 가영은 젓가락을 쥐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도 손을 제대로 들지 못하자 선생님은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그렇게 찾아간 정형외과에서 의사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손목 과사용으로 인한 건초염이네요. 신경 일부 손상도 의심됩니다. 지금처럼 계속 쓰시면 평생 오른손을 못 쓰실 수도 있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하셔야 합니다. 순간 병원 창밖에 내리던 눈발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다. 집으로 오는 길 손에 들려있던 탁구채 가방이 유난히 무거웠다. 그날 밤 가방은 방 한쪽 구석에 조용히 밀려났다. 며칠 후 가영은 학교도 가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벽에 붙여둔 88 올림픽 포스터를 떼어냈다. 테이프 자국만 남은 벽은 왠지 더 허전해 보였다. 가영이 방에만 틀어박히는 날이 늘자 엄마는 말없이 밥상을 들고 들어갔다. 먹기라도 해. 다 그만두더라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하지만 가영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침묵은 식구들을 옥죄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매일 탁구장 근처를 배회했다. 그토록 좋아하던 아이가 이제는 걸음도 무겁게 걷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그 즈음 그 집 옆으로 한 노인이 이사왔다. 김만호 70살. 말수가 적고 가끔 마당에서 나무로 된 라켓을 닦는 모습이 보였다. 하루는 철수가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딸이 탁구를 좀 했었는데 이젠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만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럼 왼손은요? 왼손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처음엔 헛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말은 철수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며칠 뒤 그는 용기를 내어 가영의 방 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러시더라. 왼손도 손이라고. 해볼 생각 없겠니? 가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이 낯설지 않게 가슴에 들어왔다. 그날 밤 가영은 몰래 탁구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평생 써본 적 없는 왼손으로 라켓을 쥐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건 분명히 처음의 감각이었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무렵 가영은 여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나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라켓을 왼손에 쥐기 시작하면서 다시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어색했다. 공을 제대로 치지도 못했고 라켓은 자꾸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런 가영을 처음부터 지켜본 이는 옆집 김만호였다. 그는 동네에서 그저 말없는 노인으로 통했지만 알고 보면 전직 국가대표 탁구 선수였다. 1960년 로마 올림픽 예비 대표였으나 손목 부상으로 출전조차 하지 못하고 조용히 은퇴했던 인물. 그 역시 오른손이 망가지고 나서 탁구를 내려놨던 이력이 있었다. 김만호는 가영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멀찍이서 구경만 하다가 어느 날 마당으로 부르더니 탁구공 한 통을 건넸다. 왼손이면 왼손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은 대개 오른손으로 하는 게 익숙하다지만 왼손엔 왼손만의 각이 있지요. 처음부터 천재는 없어요.
그저 오래 남은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 말을 들은 가영은 무언가 울컥하는 감정에 목이 메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본격적인 사제지간이 되었다. 아침마다 김만호는 가영의 연습을 도왔다. 공을 튕기고 벽에 붙여놓은 타겟에 맞추는 훈련부터 시작했다. 100번만 치자. 그의 말은 늘 짧고 단호했다. 100번이 끝나면 또 한 번만 더. 손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욱신거릴 정도로 반복되었지만 가영은 그 고통이 싫지 않았다. 다시 살고 있다는 감각, 다시 꿈을 꾸고 있다는 확신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어느 날 연습을 마친 뒤 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그때는 왜 안 나가셨어요? 로마 올림픽이요. 김만호는 라켓을 천으로 닦으며 웃었다. 그땐 그 손보다도 그 마음이 더 부러졌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누가 손을 내밀어 줬으면 좋겠더라고. 그 손을 지금 내가 내밀고 있는 거겠지. 내가 붙잡아 준 거고. 그 말에 가영은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다짐했다.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나는 다시 탁구를 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몇 달 뒤 가영은 처음으로 왼손만으로 지역 소년체전에 출전하게 되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비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경기가 시작되자 그간의 연습이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첫 세트는 긴장으로 졌지만 두 번째 세트부터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다. 가영의 왼손 드라이브는 묘하게 예측이 어렵고 회전이 강했다. 상대 선수는 점점 당황했고 결국 가영은 역전승을 거두었다. 관중석에서 김만호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가영은 코트에 서서 그의 눈빛을 마주했다. 지금 그가 건넨 박수는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지 못했던 위로였고 현재의 제자에게 주는 응원이었다. 이렇게 가영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986년 여름 가영은 드디어 전국 주니어 탁구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TV로만 보던 그 넓은 공간 안에서 수백 명의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었다. 하늘색 유니폼을 맞춰 입은 가영은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왼손에 감긴 붕대가 그녀의 각오를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이번 대회에는 각 지역의 유망주들이 총출동했다. 특히 가영의 첫 상대는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는 강미연이었다. 오른손잡이인 그녀는 속도와 파워를 모두 갖춘 선수였고 이미 각종 대회 우승 경력이 화려한 아이였다. 경기 전 미연은 가영을 한번 쓱 훑어보며 말했다. 왼손잡이. 특이하네. 근데 그걸로 나 이기긴 힘들걸. 그러나 가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미연은 강한 드라이브로 몰아붙였다. 가영은 처음 두 세트를 내줬고 관중석에서는 가영의 패배를 기정사실처럼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김만호는 달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가영인 지면서 배운 아이야. 세 번째 세트에서 가영은 리듬을 완전히 바꾸었다.
속도를 늦추고 각을 좁혔다. 그리고 상대가 치기 애매한 포지션으로 공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미연은 점점 당황했다. 그녀의 강한 공이 힘없이 네트를 맞고 떨어졌다. 결국 경기는 3대2로 가영이 역전승을 거두었다. 그 순간 관중석이 술렁였고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왼손의 기적, 은둔 천재 같은 제목이 가영의 이름 앞에 붙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가영은 단순한 소녀 선수가 아니라 특별한 선수가 되었다. 대회가 끝난 뒤 가영은 할아버지와 함께 기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갔다. 차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가영은 그 붉은 빛 속에서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저 진짜 올림픽 나가고 싶어요. 진짜로요. 김만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천천히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다. 하지만 기차역에 도착하자 뜻밖의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다. 식당 앞 엄마가 가영의 짐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던 것이다. 가게가 문을 닫아 있었다. 몇 개월 전부터 손님이 줄어들었고 적자에 시달리던 식당은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엄마는 그동안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실은 가영의 운동비를 대느라 가게 운영이 엉망이 되었던 것이었다. 이젠 그만하자. 다들 고생이 너무 심해. 너도 우리도. 엄마의 말은 뼈처럼 무거웠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가영이는 포기 안 할 거야. 난 그걸 알아. 우린 조금 더 버티자.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가영의 왼손을 만지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러면 더 이상 다치지만 마라. 내 손은 우리 손이기도 하니까. 가영은 그날 밤 손가락을 꼭 잡고 잠이 들었다. 비록 식당 불은 꺼졌지만 그녀 마음속 불씨는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7년 봄 서울 태릉 선수촌. 가영은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어깨엔 주니어 탁구 유망주라는 기대가 실려 있었고 언론에서도 그녀를 집중 조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부담도 컸다. 왼손의 기적, 기적의 소녀. 그런 수식어들은 점점 가영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다. 태릉에서의 하루는 고되고도 잔인했다. 새벽 6시에 시작되는 체력 훈련 이어지는 기술 트레이닝, 밤까지 계속되는 스파링. 그곳엔 강자들만이 있었다. 모두가 올림픽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웃는 얼굴 뒤엔 날이 선 경쟁의 칼날이 숨어 있었다. 가영은 처음 며칠간 실수 연발이었다. 왼손의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실점으로 이어졌고 지도 코치는 인상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다. 탁구는 기술이 아니라 승부야. 감동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거야. 그 말은 가영의 가슴을 찔렀다. 지금까지는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를 칭찬해줬지만 이곳에서는 감동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진짜 실력, 진짜 냉정한 세계였다. 그녀의 시합 상대 중에는 과거에 졌던 강미연도 있었고 서울 최고 출신의 엘리트 선수들이 가득했다. 미연은 훈련 도중 가영을 향해 비꼬듯 말했다. 왼손 타령은 이제 지겨워. 슬픈 스토리로 올림픽 가려는 거면
여기선 안 통해. 가영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땀을 더 흘렸고 입술을 더 세게 깨물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선수촌 구석 작은 트레이닝룸에서 혼자 벽치기를 반복했다. 그 즈음 김만호는 태릉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가 연락을 끊은 것이다. 가영은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다. 왜일까? 실망했나? 떠난 걸까?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젠 혼자 설 때가 됐다는 뜻 아닐까? 하루는 스파링을 마친 뒤 그녀는 조용히 체육관 구석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고 피가 배어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화면엔 김만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수화기 넘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가영아, 이젠 나 없어도 치더라. 잘 컸구나. 그 한마디에 가영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며칠 뒤 선발전 최종 경기. 가영은 강미연과 다시 마주섰다. 전광판에 이름이 떠오르고 조용히 심판의 휘슬이 울렸다. 첫 세트는 팽팽했다. 둘 다 물러섬이 없었다. 9대9, 10대10. 가영은 마지막 순간 왼손 드라이브를 놨고 깊게 깔아 넣었다. 공은 미연의 라켓을 맞고 밖으로 튕겨나갔다. 승부는 가영의 승리였다. 그 순간 체육관이 조용해졌고 이어서 박수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관중석에서 김만호가 모자 끝을 잡고 조용히 인사를 했다. 그날 가영은 마침내 국가대표라는 두 글자를 이름 앞에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1987년 가을 국가대표로 발탁된 가영은 본격적인 올림픽 준비에 들어갔다. 태릉 선수촌 훈련은 이전보다 훨씬 더 혹독했고 그녀는 하루 12시간 이상을 체육관에서 보내야 했다. 훈련은 단순히 기술이나 체력 문제가 아니었다. 정신력의 싸움이었고 자신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긴 싸움이었다. 가영은 모든 훈련에 최선을 다했지만 코치진과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왼손잡이의 신화라고 언론은 포장했지만 그 안엔 여전히 불안한 무게중심이 있었다. 특히 일부 선수들은 그녀를 탐탁지 않아 했다. 갑작스레 떠오른 신예, 그것도 드라마 같은 사연으로 주목받은 선수라는 점에서 그들은 가영을 비정상적인 케이스로 여겼다. 그 중에서도 강미연은 대표팀 동료가 된 뒤로 더욱 날카로워졌다. 가영을 향해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젠 동화는 끝났어.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니까. 가영은 그런 말에 흔들리진 않았다. 하지만 스스로를 믿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왼손의 근육은 한계에 가까워졌고 손목 통증도 서서히 다시 올라오고 있었다. 의무팀에서 쉬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거절했다. 한 번 놓쳤던 꿈, 두 번은 절대 안 돼. 그 생각이 그녀를 지탱했다. 그런 와중에 뜻밖의 인연이 다가왔다. 대표팀 체력 트레이너였던 서진우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남자였다. 모두가 그를 그냥 운동선수 출신 트레이너 정도로만 여겼지만 그는 한때 유망한 유도 국가대표 후보였고 부상으로 조기 은퇴한 전력이 있었다.
진우는 가영의 테이핑을 감싸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목 밤에 쑤시죠? 요즘 공 맞는 각도도 살짝 바뀌었고요. 가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불안을 들킨 듯 고개를 숙였다. 네. 근데 말하면 빠질까봐 겁나요.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겁이 멈추게도 하지만 살아있게도 하죠. 너무 오래 싸우진 마세요. 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지니까. 그날 밤 가영은 오랜만에 운동장을 한 바퀴 걸었다. 어두운 하늘 아래 별 하나 떠 있었고 그녀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진짜로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손목 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재 상태로는 올림픽 경기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무리할 경우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칼처럼 가영의 마음을 찔렀다. 그토록 바라던 무대 앞에서 또다시 멈춰야 할지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그 밤 김만호에게 편지를 썼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마지막이라도 무대 위에서 치고 싶습니다. 왼손으로 여기까지 왔고 왼손으로 끝나도 그게 제 탁구니까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고통이자 축복이었습니다. 1988년 9월 서울 올림픽이 막을 올렸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선수들과 취재진 그리고 수많은 관중들. 올림픽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도시 전체가 축제처럼 들떴다. 그리고 그 무대 한가운데 가영이 있었다. 탁구 대표팀의 막내이자 유일한 왼손잡이 가영은 단식과 복식 모두에 출전했다. 개막식 당일 관중석엔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목이 메어 손수건으로 눈을 닫고 있었고 어머니는 처음으로 가영의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김만호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등은 떨리고 있었다. 첫 경기는 무난히 통과했다. 그러나 8강전 상대는 중국 국가대표 린화였다. 세계 랭킹 3위. 빠르고 정교하고 단 한순간도 빈틈을 보이지 않는 선수였다. 가영은 첫 세트부터 밀렸다. 관중석의 분위기도 무거워졌다. 가영은 짧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다 두 번째 세트, 그녀는 전략을 바꾸었다. 모험적인 각도로 공을 치고 포지션을 바꿨다. 왼손 특유의 커브를 살렸고 정교한 풋워크로 공을 길게 끌었다. 결국 세 번째 세트에서 기세가 역전됐다. 대한민국 가영 선수 3대2로 승리. 경기장을 가득 채운 환호 속에서 가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기적 같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 끝에 온 대가였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통증에 시달렸다. 진우가 찾아와 얼음찜질을 도우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라면 복식만 나가도 됩니다. 단식 결승 꼭 해야 하나요? 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손목을 감싼 붕대를 꾹 누르고 있었다. 나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15살의 여름을, 16의 겨울을 버렸어요. 이번이 아니면 나한텐 없어요.
결승 당일, 가영은 중국의 리우시앙과 결승을 치르게 되었다. 세계 랭킹 1위, 철벽 수비와 공포의 백핸드 스매시로 유명한 선수였다. 경기 전 가영은 조용히 라커룸에 앉아 붕대를 다시 감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만호가 들어왔다. 말없이 그녀 앞에 작은 주머니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엔 오래된 핑퐁공 하나가 들어있었다. 할아버지가 처음 내게 탁구 알려줄 때 썼던 거다. 그 공만큼은 아직 멀쩡하더라. 가영은 입꼬리를 올렸다. 할아버지, 저 그 공처럼 오래 가진 못하겠지만 지금은 한 번만 더 칠게요. 결승전은 숨막히는 승부였다. 첫 세트는 8대 11로 패. 두 번째 세트는 연속 득점으로 승리. 세 번째, 네 번째 세트는 다시 치열한 공방. 결국 승부는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로 넘어갔다. 점수는 10대 10. 마지막 랠리. 가영은 공을 높게 띄웠고 리우시앙이 스매시를 날렸다. 순간 가영의 왼손이 공을 다시 받아쳤다. 하지만 자세가 무너졌고 이어지는 리우시앙의 공격에 공은 아슬아슬하게 라인을 넘어가며 끝났다. 대한민국 가영 선수 은메달 획득. 관중석은 숙연했다. 누군가는 아쉬워했고 누군가는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가영은 울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라켓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뉴스엔 이렇게 자막이 떴다. 왼손의 기적, 은빛으로 영광을 채우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한 소녀의 기록.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이었습니다. 1989년 봄, 가영은 다시 경기장이 아닌 조용한 체육관 한켠에서 탁구공을 쳤다. 이제 그녀는 국가대표가 아니었다. 은메달을 목에 걸고 있었지만 그녀는 대표팀에서 조용히 물러났다. 왼손은 여전히 통증을 안고 있었고 그녀는 그 손을 더 이상 혹사하고 싶지 않았다. 은퇴 발표는 조용히 기사 몇 줄로 지나갔다. 하지만 가영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에게 가장 값진 메달은 살아남은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태릉에서 나오던 날 진우는 그녀를 배웅했다. 그는 한 손에 약봉지를 들고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가영은 그 손을 잡으며 웃었다. 나중에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미 충분히 해냈죠. 이젠 그걸 나누면 됩니다. 가영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동네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작은 시합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라켓을 쥐어주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그녀는 아이들이 공 하나 넘기는 모습에도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만호는 가영이 일하는 체육관에 찾아왔다. 휠체어에 앉은 그는 흰머리가 더 많아졌고 눈가엔 잔주름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탁구대 앞에 앉았다. 가영은 조용히 라켓을 건넸다. 할아버지, 한 판 하실래요? 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내가 왼손으로 쳐볼까. 두 사람은 천천히 공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탁, 탁, 탁. 공은 빠르지도 강하지도 않았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의 무게와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체육관 문 앞에서 한 기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후회는 없으신가요? 은메달이라서. 가영은 짧게 웃었다. 후회요? 있죠. 매일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때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또 왼손을 쓸 거예요. 기자는 놀란 듯 되물었다. 왜요? 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른손으로는 절망을 배웠고 왼손으로는 희망을 배웠으니까요. 기사는 그 답변을 기사 제목으로 썼다. 왼손으로 희망을 친 여자 유가영. 시간은 흘러 그녀의 제자 중 하나가 전국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시합 전날 제자는 조마조마한 얼굴로 물었다.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제가 이겨야 할까요? 가영은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이겨야만 기억되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을 믿는 시간이 오래되면 언젠간 누군가도 널 믿게 될 거야. 그럼 됐어.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라켓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순간. 가영은 조용히 탁구대를 닫고 불을 껐다. 그녀의 진짜 랠리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왼손에 기적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감동 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